흔히들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 금으로 치장된 궁전에서 화려한 연애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은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남긴 명상록이라는 책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 쓴 철학서가 아니라 죽음과 질병이 가득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너지려는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해 써내려간 처절한 생존 일기였던 거죠. 절대 권력자가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야 했는지 그 이면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불안들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마르쿠스가 황제로 군림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가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몰락의 전조가 시작되던 시기였죠. 그가 왕좌에 오르자마자 마주했던 건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전염병이었는데 이게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갈 정도로 파괴적이었거든요. 거리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믿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황제로서 그 모든 비극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국경 너머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끊임없이 침공해 오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인생의 마지막 10년 가까운 시간을 궁전이 아닌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전방의 군막 안에서 보내야 했죠.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황제라는 직위는 특권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압박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텐데 재미있는 건 마르쿠스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상황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예 쾌락에 빠져 도피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르쿠스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가 무엇인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명상록의 내용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네가 해야 할 일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꾸짖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걸 이겨내기 위해 철학을 도구로 삼는 모습이 정말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그 지점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의 가장 큰 반전 매력이자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는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냉혹할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당시 기록을 보면 황제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장군이 있었는데 마르쿠스는 그를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용서할 기회를 잃어서 아쉽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며 자신의 사치품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밖으로는 성자 같은 자비로움을 베풀면서도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싹트는 분노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피나는 정신적 수양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였던 거죠. 마르쿠스는 전쟁이나 전염병, 그리고 타인의 비난 같은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가짐, 즉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부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적인 요새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상사의 꾸지람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도 마르쿠스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외부의 소음일 뿐이 내면의 평화를 깨트릴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황제도 결국 피와 살을 가진 인난인데 말이죠. 마르쿠스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몸이 약해서 평생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여럿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개인적인 비극까지 겹치면서 그의 내면은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명상록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쳤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듯 말해요. 우주의 시간 속에서 너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니 그 짧은 순간이라도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요.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남다른 게 그냥 방 안에서 편하게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진흙탕이 튀고 시신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밤을 지새우며 쓴 글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철학적 사유들이 얼마나 치열한 실천의 결과물인지 알 수 있죠. 마르쿠스에게 철학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인공호흡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턱들이 음모를 꾸밀 때 좋다, 그들을 아직 이성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포용하려고 애썼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상대를 굴복시키는 권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통제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가 황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추대되는 게 당연시됐지만 마르쿠스는 일기 속에 끊임없이 너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두가 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려고 했던 그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위대한 황제로 만들었던 거죠. 사실 그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철학을 공부하며 살고 싶어 했지만 운명이 그를 왕좌에 불러냈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진 거거든요. 이런 책임감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 무거운 짐을 버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마음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부정적 시각화라고 부르는 훈련법이었는데요.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나게 될 온갖 무례하고 배은망덕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고 왔습니다. 오늘 나는 사기꾼과 살인자,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미리 경고하는 식이었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았던 마르쿠스의 이 독특한 훈련법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처방전 같기도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정적 시각화라는 기법을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비관에 빠지는 거라고 오해하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불행에 매몰되라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정신적 에어백을 미리 설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고통을 느끼는 건 그 사건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빠서라기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느끼는 당혹감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섞인 거품을 미리 빼버린 겁니다. 막상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해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지점이 핵심이죠. 결국 이 훈련의 진짜 목적은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바로 통제권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하나는 내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조건들에 매달려 그걸 어떻게든 내 입맛대로 바꿔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나 이미 벌어진 과거의 결과물, 심지어 내가 타고난 환경 같은 것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는 영역이잖아요. 마르쿠스는 오로지 내 안의 의지, 즉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나의 판단력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계선을 칼처럼 명확하게 긋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자유의 끝판왕 같은 개념이 바로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어진 운명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연료로 삼으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철학이에요. 마르쿠스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잘 타오르는 불길은 어떤 쓰레기가 던져져도 그것조차 연료로 삼아 더 밝고 거대하게 타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딛고 올라설 계단이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불운이 닥치더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미덕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이런 관점의 대전환이야말로 마르쿠스가 로마 황제로서 견뎌야 했던 그 수많은 배신과 질병, 고독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사실 마르쿠스도 황제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주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였겠어요. 그런데 명상록을 읽다 보면 그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 같은 것들을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으로 치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는 칭찬하는 사람도 곧 죽고 칭찬받는 사람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며 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거든요. 만약 마르쿠스가 현대에 태어나 SNS의 좋아요 개수에 1위 1비하거나 익명의 악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를 본다면 아마 껄껄 웃으면서 어깨를 타독여줬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인데 왜 거기에 내 소중한 행복을 저당 잡히느냐고 준엄하게 꾸짖었을 테니까요. 황제에게 중요한 건 밖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성적인 존재로서 얼마나 정의롭고 절제 있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내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어떤 풍파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요새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는 이 요새 안으로 침잠함으로써 외부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고 싶었죠. 심지어 그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계절이 바뀌는 것이나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라며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그가 이런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했고 믿었던 신하의 배신에 고독함을 느꼈던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면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르쿠스가 이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실천법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는 명상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개념이었거든요.
보통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면 인생 참 허무하다거나 다 부질없다는 식의 비관적인 태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마르쿠스에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처럼 세상을 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행자처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자각이 생기면 옆 사람과 다투거나 사소한 이익에 매달리는 행동들이 얼마나 우습고 낭비적인 일인지가 단번에 선명해지거든요. 결국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만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정수와 가짜 껍데기가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마르쿠스가 즐겨 썼던 우주적인 관점 혹은 높은 곳에서의 조망이라는 기법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그는 명상록에서 종종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곤 했는데 거기서 보면 황제의 화려한 행렬이나 전쟁터의 소란도 결국 개미들의 움직임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광활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일생은 찰나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영토나 부귀영화도 한 점 먼지처럼 느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역설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이 우주 전체에서 단 한 번뿐인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짧은 찰나를 가장 인간답고 정의롭게 채워야겠다는 강력한 실천적 의지를 끌어내는 거죠. 사실 황제라는 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칭송과 아첨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마르쿠스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내뱉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공기의 떨림일 뿐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죽고 나서 너를 기억해 줄 사람들도 결국 곧 죽을 사람들이다 라며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명성조차 결국 망각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이렇게 명예나 부라는 신기루를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본질적인 가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부유함은 창고에 쌓인 황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질서와 도덕적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찰나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의 발목이 잡혀 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는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내 통제 밖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눈을 깜빡이는 이 짧은 찰나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 과업인 것처럼 수행하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격언을 넘어 존재의 유한함을 원동력으로 삼는 아주 치열한 자기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혹은 전장의 막사에서 일기를 쓰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행동이라면 나는 여전히 이 사소한 원망이나 탐욕에 내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복잡한 세상사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황제라는 화려한 거칠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명상록에 남긴 글들을 보면 웅장한 승전보보다는 오히려 썩어가는 시체나 시든 꽃, 부서진 그릇 같은 것들을 묘사하며 삶의 덧없음을 관조하는 대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관조의 시선이 참 독특한 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비싼 보라색 황제복을 보면서도 이건 결국 조개피로 물들인 양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진수찬을 보며 이건 죽은 물고기와 새의 시체일 뿐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식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회적 권위라는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나면 세상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라는 본질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물의 민낯을 직시하는 훈련이 쌓이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가치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야말로 마르쿠스가 그토록 갈구했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의 핵심 재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2000년 전 황제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 손안에 들린 스마트폰 세상에서도 유효할까 하는 점이죠. 우리가 SNS를 보며 느끼는 그 박탈감이라는 것도 사실 마르쿠스가 경계했던 껍데기에 현혹되는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남들이 올린 화려한 휴양지 사진이나 명품 가방이 그 본질을 파헤쳐보면 결국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이거나 가공된 가죽 조각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곤 하죠. 마르쿠스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타인의 전시된 삶에 내 소중한 평온을 구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외부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과 비교의 감옥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현대인의 만성적인 불안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나만의 요새로 돌아와 내 시선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마르쿠스가 매일 실천했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명상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책이 처음부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철학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꾸짖기 위해 쓴 비밀 일기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일 밤 불 꺼진 막사에서 흔들리는 촛불을 켜두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를 글로 옮기며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종이 위에 박제하는 작업이라서 그 순간만큼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오늘 내가 왜 그 신하의 말에 화가 났을까? 혹은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칭찬에 우쭐했을까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비대해졌던 자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인지적 거리두기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자 가장 강력한 정신적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일기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 마르쿠스에게는 아주 철저한 글쓰기 루틴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나게 될 무례한 사람들과 피곤한 사건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글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다시 펜을 들어 내가 오늘 자연의 이치에 맞게 행동했는지 혹은 감정에 휘둘려 나 자신을 배신하진 않았는지 아주 냉정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훈련은 우리 뇌에 일종의 평정심 근육을 만들어줘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도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게 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도 거창한 철학을 공부하기보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기상도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문장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단단하고 견고한 나만의 방패가 완성될 테니까요. 결국 그 모든 훈련의 종착역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꿈꿨던 아타락시아, 즉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정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평정심이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만 편안하게 지내는 이기적인 도피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르쿠스는 오히려 그 고요한 내면의 힘을 동력 삼아 전쟁터의 고통과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황제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했어요. 진정한 현자는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소란함 한복판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셈이죠.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 세포로서 내가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황제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다면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하거나 내 삶이 무너지는 위기가 온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며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마르쿠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들을 떠올려 보면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가 연극을 마치고 무대 뒤로 퇴장하듯 자연이 허락한 수명이 다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작별을 구하겠다고 아주 담담하게 선언했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쏟았던 그 처절한 자기절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찾는 행복의 열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고요한 방에 불을 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지금 너의 내면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